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네, 옵션 만기일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남겨둔 오늘이었습니다. 양등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네, 코스피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 장중 기준 사상 최고가 모두 경신했습니다. 오늘 마감이 2094포인트였고요. 장중에는 2098포인트까지 오르면서 2100선 바짝 추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도 535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전문가와 진단해보고요. 대응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매주 수요일 저희 이 자리 빛내주시는 분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에서 전장석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분석으로 대박클럽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프로그램 매물도 출회됐습니다만 외국인 쪽에서 매수하면서 코스피가 2098포인트까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조선주, 화학주, 건설주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예, 주초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물량을 내놔서 이거 옵션 만기 앞두고 다소 시장에 조정면들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니냐. 물론 상승 기조 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는 측면에서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전략은 오히려 종목들이 좀 순환하거나 또는 주가가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주도주들을 통해서 나타날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가를 낮춰서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초에 외국인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만기에 대한 부담 요인들이 좀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게 되면 프로그램 매물 4천억 원 이상을 소화하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수를 3천억 이상, 3,100억 가까운 물량들을 매수하면서 시장의 강세 기조를 여전히 유지시켰고요.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경제처럼 빈익빈 부익부 현상들이 종목에서도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가는 종목들은 조정을 받아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도 종목들을 팔게 되면 다시 매수하기가 심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죠. 2차 전지라든가 화학업종들, 정유업종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건설 관련된 섹터, 특히 중공업 관련된 섹터는 다양한 테마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적까지 좋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를 앞두고 선물 옵션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은 선물이나 옵션이나 모두 하락하는 쪽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외국인이다라고 가정하면 어떤 투기적인 형태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시장에서 대규모 매수한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리스크 관리 차원일 수도 있고 또는 투기적인 자금들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 물량들이 특히 지난 배당과 관련돼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기관이라든가 또 외국인 투자가들에게도 주식시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청산에 대한 가능성들은 열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산을 하더라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베이시스의 흐름들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베이시스 상황들 비교적 강합니다. 그래서 쉽게 물량들이 강하게 많이 출현돼서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은 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 분위기들은 조정에 대한 부담감들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 우려해 볼 만한 시그널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시장 전반적인 기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당장 내일이어 두 이벤트가 남아있는 결전의 날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증시가 흘러갈지 굉장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기조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80년도 시장에서 1000포인트를 찍을 때, 또 90년도에 1000포인트를 찍을 때 2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 시점들, 그때 나타났던 저점들을 다 되짚어 보시게 되면 가장 가까이에는 그리스 금융위기가 있었고 또 이전에는 유럽발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또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중심으로 한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때마다 주가가 폭락을 했고 2000 갔던 시장이 1000포인트 이하로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또 9.11 사태도 있었고요. IMF도 있었고 시장에 나왔던 굵직굵직한 악재가 시장에 충격을 줬을 때가 사실상 바닥이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남들이 시장에서 리스크가 있고 공포심을 느낄 때가 사실상 투자해야 될 현금들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와야 될 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매도하는 주체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도 첫 번째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매매 시기와 타이밍을 얘기할 때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공격적으로 확신을 갖고 들어오는 시기는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어느 정도 많이 성숙 단계에 올라가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아직도 일반 투자자들께서 매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기조나 또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매수 기조, 이미 스마트머니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기관들이 충분한 총알들을 만들어놨다라는 말씀드렸죠. 또 퇴직연금 시장도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기관 자금들 많다.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뉴스 내용들을 보시더라도 기관 투자가들이 운신할 수 있는 자금들이 하루아침에 큰 폭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금융상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팟형 랩 같은 상품을 통해서도 시장이 된다라는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은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자금을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부담감을 가지고 만기에 대한 충격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일주일이 됐던 한 달이 됐던 그 과정을 충분히 활용을 하는 전략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주도주 중심의 2011년도의 시장 흐름들은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010년도에 강했던 종목들은 오히려 시장에 악재나 충격들이 나와서 상반기에 조정을 거쳐준다면 역시 절호의 매수기회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단기적인 측면에서 시장에 물량들이 나왔을 때 주가 조정이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 화학주나 정유 종목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움직이고 있는 건설주라든가 은행주들을 통해서도 선별적으로 종목에 대한 순환 흐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도주는 조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물량을 사야 된다. 너무 싸게 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량을 나눠서 매수하려고 하는 수량을 나눠서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 중에서 올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들이 있죠. IT 관련된 것은 1분기에 저점이 찍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리고 은행주와 건설 종목들이 반대로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분위기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핵심주 중심으로 시장 움직임들이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의 시장 접근들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의 내일장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이어서 주식 고스톱의 투자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고스톱의 투자 비법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수요일 순서인데요.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이 이어집니다. 누구나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달성 가능한 수익률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실전 트레이딩 기법.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 끝난 이후부터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이 열려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수하신 종목명 써주시고요. 비중과 매수가도 꼼꼼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더욱 원하시는 상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안내 말씀이 있습니다. 센TBS의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를 시작하는데요. 주식시장에 내로라는 전문가들이 확실한 여러분들의 투자 가이드가 되드립니다. 1월 17일부터 시작하는데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앞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들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수정해드리겠습니다. 관심 종목 AS 코너인데요. 지난 시간에 LG화학,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제일모직 이렇게 살펴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세 종목 LG화학,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이 모두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수정해 볼까요? 예, 두산인프라코어도 올해 이번 주에 좋았죠. 네. 중국과 관련돼서 건설 관련 쪽 또 인프라 관련 쪽에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특히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굴착기 관련해가지고 중국 쪽에 개발이 이루어질 때 특히나 수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작년도부터 나왔던 내용들이었죠. 그동안 두산중공업이 갖고 있었던 어느 정도 그런 부담감들을 좀 뒤로 하고 본격적으로 시장에 매기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최근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도주로 일컬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그런 패턴들을 가지고 주가가 강하게 갔죠. 즉 강하게 급등했던 종목들은 다시 추세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탄력적인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조정을 받았을 때의 특징은 시장에서 상승을 주도했던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 흐름들이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업도 그랬지만 현대중공업이라든가
LG화학 같은 경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주가 패턴들을 보시더라도 이미 LG화학은 화학업종 자체만의 실적들을 가지고서도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미 2010년도에 충분히 보여줬고요. 아직 실적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시장에서도 국내의 자동차 회사뿐 아니라 해외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에게 2차 전지를 보급할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2차 전지의 시장 규모가 반도체 시장 규모를 능가할 수 있을 만큼의 향후의 미래 성장 산업이라는 말씀 강하게 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을 반영하는 현재의 가치다라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LG화학이 최근 들어서 또 기관 투자가들이 내놓는 목표 주가까지 바꿔놨죠. LG화학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인프라코어처럼 조정을 받았지만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흐름들은 지속적으로 더 증가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조정이 나타났던 시기에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더 강하게 유입되면서 결국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죠. 한번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나면 사실 이런 추세는 과거 10년 동안에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향후에 대한 잠재력이 워낙에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물량을 던지시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남들이 생각하는 주도주다라고 얘기를 하면 물량을 항상 이익 실현을 하고 싶더라도 50%는 남겨두시고 조정받을 때 다시 들어가는 꾸준하게 주식을 일정 부분 보유하는 전략들이 지금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전 고점도 2007년도에 형성되었던 고점대를 다시 넘어서려고 하고 있죠. 2007년도 시장을 주도했던 바로 업종이 중공업 섹터였습니다. 지금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주 실적들이 양호한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경기 회복과 맞물려가지고 우리가 호재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대중공업은 현대그룹 안에서 향후에 대체에너지 관련된 시장, 태양광, 풍력, 원자력과 관련된 터빈과 관련된 핵심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그런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특히 1월 달에 정부 정책들 많이 나오죠. 이런 1월 효과들을 반영해서 이슈가 터질 때마다 주본 종목들이 올라가지만 현대중공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익률 측면에서 역시 가장 강한 종목들을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목들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전략들이 좋겠고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섹터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화학업종주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르지 않은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긴 안목에서 접근을 해두시는 것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종목에 대한 추가 대응 전략 참고하시고요. 전장석의 실전투자 바이블 강의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2011년에 유망주의 유망산업에 대해서 차례대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분야인가요? 예, 오늘은 그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은 조금 더 뒤쪽에다 두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어제 직원들하고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또 회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무슨 시장에 대한 전망 또 유망 업종들을 얘기할 때마다 중국이 끼지 않는 업종과 산업이 없습니다. 그만큼 중국 시장은 앞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시장이다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서 굳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펀드가 됐건 아니면 다른 금융상품이 됐건 파생상품과 연계된 상품이 됐더라도 중국과 관련된 금융상품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좀 2011년도에는 편입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또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중공업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화학업종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도대체 반도체는 언제 올라가는 거냐? 또 반도체에 대한 시장 전망들이 다소 부정적인 시각들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 LG 디스플레이나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많이 갖고 계십니다. 또 올드팬 같은 분들은 삼성전자 여전히 100만 원대 이상 갈 거다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많이 갖고 계신데 오늘은 반도체와 관련된 시장 전망들 궁극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새해에도 반도체 시장 꾸준하게 6%대 평균 6%대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이러한 시장 전망도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시장 전망과 함께 업황 들어볼까요? 예,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미래에 중요하게
우리 생활 저변에 쓰일 대표적인 핵심 소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이런 쪽의 시장들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내용들은 그 랜드 플래시 메모리라든가 또는 DDR 메모리가 사실 PC에 보다 집적도라든가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이 커지는 것 자체가 반도체 관련 기업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상 그렇게 수익성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PC에 대한 수요를 이쪽 시장들이 대체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완전히 PC 수요보다는 모든 모바일 기기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들이 PC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바뀌어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대부분 다 갖고 있고 앞으로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장이나 회사에서 컴퓨터를 안 하느냐? 안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나 영역이 틀리고 속도라든가 가져와야 될 데이터들이 틀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완전한 대체 시장으로 가진 않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의 흐름들을 2007년도 이후에 그 생산 규모들이 많이 꺾여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의 구조를 과거에 본격적으로 PC 시장이 성숙 단계로 시작을 했었던 95년도, 96년도랑 많이 비교를 합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 반도체 시장 규모 자체가 이전에 95년도, 96년도 이때 집안의 PC가 본격적으로 다 보급되는 시기였었고 이때 반도체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좀 많이 꺾였고요. 2000년도와 2004, 5, 6년도에 또 시장이 한번 성숙 단계에 있었다가 90년도 때 그 시장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의 흐름들은 오히려 꾸준하게 캐파들을 늘려가는 현상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400억 달러 규모까지 2010년도 시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생산에 대한 어느 정도 과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공급 초과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반도체 가격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점이 어딘지 모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기업들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인가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업체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95년도에는 전 세계 D램을 중심으로 해서 메이저 업체가 14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IBM이라든가 넷기라든가 히타치라든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회사들이 있었죠. 지금은 몇 개 업체가 남아있습니다. 메이저 업체가 불과 5손가락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엘피다 그리고 마이크론 이렇게 4회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4회사들 중에서도 과점에 가까운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 회사가 2군데가 있죠.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에 그 생산 캐파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수익성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볼륨 자체라든가 거기서 얻어지는 마진율 같은 경우가 경쟁사들이 이미 다 고사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간 PC 시장 규모도 나름대로 좀 커져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설비 투자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감소되는 구조로 간다라는 것은 수요에 대한 증가 속도보다는 공급을 하는 증가 속도가 더 빨랐었기 때문에 마진이라든가 수익성들이 좀 저하되지 않겠나라는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당시에 하이닉스 2006년도와 2010년도 시장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이죠. 2006년도는 하이닉스가 주가가 좋았죠. 이때 7조 원 정도, 지금은 12조 원 정도. 영업이익률 여전히 좋습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의 매출 규모는 늘어났죠. 가만히 보시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진율은 여전히 유지를 하면서 매출액이 늘어난 거죠. 시장을 따라갈 수 있는 규모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능력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만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보게 되면 대만의 4개사들을 다 합쳐봐야 매출 규모는 더 줄었고요. 오히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더 줄어버렸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즉 국내 회사들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경쟁력이 충분히 바뀌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가격 추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제가 앞서 첫 번째 화두로 던졌던 것이 과연 여러분들은 주식을 사야 될 시기를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꼽아야 되느냐. 회사가 문제가 없고 마진율이 문제가 없고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회사의 매출이 바닥이었을 때 또는 그 회사의 업황들이 바닥이었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주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매매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가격 추이를 보시게 되면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내놓고 있는 전망들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PC라든가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메모리의 수요들 또는 수익성들은 당분간은 그렇게 호전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흐름들 같은 경우도 연말 재고량이 소진되면서 또 미국의 온라인의 판매가 늘어나고 또 중국의 춘절과 관련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은 주가가 바닥권에 좀 놓여져 있는 거고 낸드 플래시가 많이 올라간 것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들어가고 있는 메모리가 낸드 플래시 중심이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USB로 들고 다니는 것이 낸드 플래시입니다. 근데 DDR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하드디스크 빼고 또 인텔의 CPU 칩 빼고 중간에 꼽는 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컴퓨터의 속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메모리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낸드 플래시는 올라갔지만 사실상 DDR 램을 파는 것이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집적도라든가 가격 측면에서 훨씬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가격 추이를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시장은 바닥권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에 이런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트렌드가 당장에 뭐 꺾이거나 위축될 것 같은 느낌은 전혀 들지 않죠. 오히려 금융산업이라든가 또는 방송통합법과 관련돼 가지고 나오고 있는 종편과 관련된 내용들, 컨텐츠와 관련된 내용들이 오히려 모바일 쪽으로도 전이가 되면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산업들이 더 성장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거 시장에서 수익성들이 이런 쪽을 고려해 본다면 PC 산업에서 메모리 분야들은 당장 반도체 시장에는 악재가 되지 않겠다.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가질 수가 있겠고요. 또 상반기에 당장 반도체 시장의 수요가 급증할 것 같은 그런 기운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기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염두에 보셔야 될 것은 PC 가격이 비싼 거에 비해서 태블릿 PC라든가 스마트폰은 훨씬 더 쌉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한다라면 당연히 이쪽 산업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가 집에 가서 컴퓨터를 전혀 안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편의성 때문에 잠시 중요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또는 즐기기 위해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PC에 대한 시장 기조들은 지금 집안에서 내가 컴퓨터의 기능들을 향상시켜서 구입하는 구조가 아니라 앞으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 그런 네트워크 PC 시대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들을 웹하드에 올려놓으면서 다운받으시고 있죠. 지금 웹탑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크라우딩 컴퓨터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이 크라우딩 컴퓨터 시장에서 반도체 메모리가 차지할 수 있는 지금 위축되어 있는 메모리 시장에 대한 대체들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집적도가 높고 기술력이 높고 메모리 기가수가 높은 형태의 구조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쪽의 시장들이 모바일 기기와 연계돼서 더 많은 수요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다지 D램 산업들이 단기적으로는 위축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시장 볼륨들은 커져가는데 결과적으로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회사들이 아니라 기술력 측면에서도 국내 회사들이 먼저 이만큼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D램 업체들의 돌파구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크라우딩 컴퓨터 시장은 어떤 형태의 구조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어느 정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이쪽 분야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메인프레임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컴퓨터, 그 다음에 개인용 PC 형태의 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화가 되면서 집안에 데스크탑 컴퓨터가 생겼고요. 이제는 이동이라든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웹탑 형태의 시장 볼륨이 커졌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크라우딩 컴퓨터 시장이다. 그래서 통신사와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자료들을 어느 곳에서나 다양한 기기들을 통해서 냉장고에 대해 또는 가전제품에 대한 거, 자동차에 대한 거, 또 내가 회사에서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태블릿 PC든 아니면 내가 있는 어떤 공간에서든 내 정보들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시장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컴퓨터의 자체에 대한
보유의 기능에서 이제는 산업적인 역할들로 발전을 해 나가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는 충분히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최근에 나온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이 PC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리고 클라우딩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보편화되면서 매출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또 시간적인 갭이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의 시장이 어떤 기대감들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러한 우려감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가격 흐름들이 다소 주가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큼의 상승 기조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이제 우리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하나의 뉴스가 있습니다. 인텔이 그동안 CPU에 대한 중앙 처리 장치죠. 컴퓨터 안에 보면 네모나게 생긴 중앙 처리 장치가 있습니다. 이 중앙 처리 장치가 이제 바뀐다라고 합니다. 샌드브릿지라고 하는 것을 올해 출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과거의 CPU 인텔 펜티엄 칩이라고 해서 네모나게 있었던 그것에 대한 성능 자체가 이제는 좀 바뀝니다. 하나의 프로세스를 구동시키는 핵심적인 브레인 역할을 했다라면 이제는 그 안에서 메모리적인 기능들까지 갖추고 있으면서 컴퓨터의 기능들을 향상시키는 그런 CPU 칩으로 바뀌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메인 CPU가 바뀌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와 중간에 있는 메모리, 램에서 어느 정도 컴퓨터에 대한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칩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칩으로 새로운 칩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반도체 시장에서 수요의 흐름들이 부가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냐라는 것이 그런 기대감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주가가 삼성전자도 반도체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가전 분야라든가 또는 스마트폰 분야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움직이는 것이고 하이닉스는 순수하게 반도체 쪽에서의 시장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에서 어느 정도 적정한 바닥권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장표를 하나 좀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어느 정도 앞서가고 있느냐를 미세 공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이 업체들의 미세 공정에 대한 로드맵을 좀 보시게 되면 미래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로드맵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꾸로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2009년도에 46 나노미터라고 해야 되나요? 나노 마이크로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숫자가 이미 2010년도에 3분기에서 이미 35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8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좀 더 기술력이 앞서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다른 업체들을 보시게 되면 아직도 40 나노미터 세컨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국내 회사들의 경쟁력이, 기술 경력이 뛰어난 데다가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의 과점 상태에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소비자 중심의 시장에서 이제는 판매 중심의 시장으로 기술력을 워낙에 확보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랜드프레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라든가 국내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훨씬 더 앞서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지금 20mm 나노세컨에서 사실은 10mm 때까지도 랜드프레시는 더 정밀해지고 집적도가 고도화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 보신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 국내 회사들에 대한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그러한 분위기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어느 시기를 우리가 접근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주가를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2007년도, 2006년도에 이미 시장 캐파보다 그 매출액 규모는 이미 더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다 벗어났다. 3년 정도의 주가 조정을 거치면서 벗어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도 규모가 이미 답보 상태로 접어들었고 이미 바닥권에서 순매수 기조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도 포트폴리오에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측면에서 올해 연말 정도의 수요들이
미국이나 중국을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27,000원, 28,000원대를 전후로 해서는 단기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1, 2, 3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찍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편입해주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저가 흐름들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은 짧게 보시고 2, 3월 달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저점을 찾아가는 2만 원대 초중반 가격대를 중심으로 2만 2, 3천 원 가격대가 되겠죠. 여기에 추세선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가격권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장표는 하이닉스가 4, 4분기에 순이익 추정치들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하이닉스가 추정하고 있는 부분은 1분기 때 지금 증권사들의 레포트에서 나오고 있는 순이익 추정치의 그 군들이 지난 연말에 나왔을 때는 이 정도 되지 않겠나, 흑자는 유지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적자까지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남과 다른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남들이 시장에 공포를 느낄 때 나는 이제 시장에 들어가야 될 때구나. 남들이 모두 확신을 가질 때 나는 이제 조금씩 시장에다가 물량을 내줘야 되는 시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종목 접근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번 2011년도 상반기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시장에 어느 정도 저점들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들으셨다가 오히려 포트폴리오 편입 시기는 그 정도 시기에다 포커스를 두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미국은 경기가 회복되는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들이 일단 하반기 또는 2분기 이후에 흐름들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시기에 가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것이 시장의 포커스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2011의 유망산업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유망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는요, 전장석 센터장님의 따끈따끈한 관심 종목까지 담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예, 종목을 바꾸는 것은 손해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여신히 느꼈습니다. 제가 LG화학을 가지고 있다가 네. 옵션 만기 전후로 해서 좀 충격이 있겠지 하고 50%를 좀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50%를 사야지 하고 일을 하다가 결국 못 샀습니다. 근데 직전 고점을 넘어가 버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꼭 오늘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그런 이유였었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변함이 없고요. 세 종목은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LG화학 가져가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옵션 만기 이후에 부분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이용해서 저처럼 물량을 팔고 싶으시더라도 다 팔지 마시고 20, 30% 정도 나눠서 파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왜? 시장의 꼭지, 고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고 매수에 나서고 있는 주도 세력들도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세 종목들은 계속해서 한 주가 됐던 10주가 됐던 꼭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켜두셔라라는 측면에서 세 종목 유지하고요. 제가 중국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CJ 오쇼핑 제가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혼자서 영화도 많이 보러 가는데 내년도에 한국에 나오는 그 영화들이 대작 영화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 예고편들을 쭉 봤는데 왠지 성공 예감도 좀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 중심으로 2011년도 그 경제 정책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이라든가 이 영화 쪽 CJ 오쇼핑을 그래서 쇼핑 관련된 쪽에서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게 좀 권해드리고 싶어서 CJ 오쇼핑을 하나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최근 또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유가의 흐름들이 좀 네. 불안하죠. 이미 유가의 흐름들이 또다시 고점대를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유가가 올라갈 때 수혜를 받는 회사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면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마진율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수익을 내는 회사는 정제 마진을 해주는 정유회사입니다. 그래서 GS 두 종목을 추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센터장님의 관심 종목까지 모두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식 투자에 관련한 무료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준비하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저희가 네. 저희 PB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그 모집을 했는데 한 40명 정도만 모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날씨가 춥고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모두 다 하고요. 저희가 하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의 대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우량한 종목들을 좀 더 오랫동안 많이 매매하지 않아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누구한테 의존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을 도와주는 조언자의 역할은 저희가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매매라든가 선택이라든가 의사결정은 투자자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교육들을 저희가 해드립니다. 1월 한 달 동안. 그래서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온라인 강의를 하고요.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오프라인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PB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막을 통해서 PB센터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조건은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긴 하지만 저희 회사 계좌를 갖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하시면 저희가 고맙게 또 열심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요,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문자는 무료 문자번호로 함께하고 있죠. 013-3366-0110번 열려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만나볼 분은요, 2857님입니다. 2857님께서 제일기획을 보내주셨는데요. 1월 3일에 매수하셨습니다. 15,000원에 매수하셨고요. 30% 갖고 계신데 오늘 4% 정도 내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많이 내렸는데 어떤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주가 흐름들이 그다지 그렇게 좋지 않았네요. 네. 요렇게 흐름들은 장 막판에 주가가 이렇게 좀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프로그램 물량들이라든가 어느 정도 세력들이 물량을 터는 것이 아니냐. 이게 내일 아침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기술적인 지지 기반들이 무너지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이렇게 주가가 크게 흔들렸던 적이 한번 있었죠. 그러다가 지지선에서 다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다소 손실을 보셨더라도 지지 기반들을 확인하는 전략들, 손절매 시점들을 그런 정도에서 잡아가시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13,000원대 후반 정도, 13,700원, 13,800원대 전후가 이 종목의 21선이 놓여져 있는 주 지지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 흐름들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다지 나쁘진 않다. 그리고 목표 주가가 17,000원대 내외로 그 컨센서스, 기관 투자자들의 컨센서스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경기 회복 조짐들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그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뭐 삼성이라든가 4대 기업들이 뭐 80조 이상 투자를 할 거다라는 내용들 보셔서 아실 겁니다. 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기업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재무 구조가 좋아졌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인원도 뽑고 하면서 광고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또 방송 쪽 같은 경우는 광고 시장이 쪼개지긴 하겠지만 제일기획 같은 광고 대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광고 물량들이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업체들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회복, 과거에 비해서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있고요.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조금씩 좋아지는 양상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장 현재 시점에서 이 회사가 시장의 주도주의 역할을 하거나 수익을 탄력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라는 거고요. 이런 차트의 모양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판에 주가가 빠졌다라는 뉴스 내용들을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물량들이 나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 창구 매매를 보더라도 기관 투자가들보다는 외국인들의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 흔들렸던 것이 아니냐. 특히 1월 달과 12월 말에 외국인 물량들이 많이 좀 줄어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소간의 지지선들을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지지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이번 주 후반에 14,000원대를 지켜내지 못하면 종목을 좀 바꾸는 것, 손실 폭이 좀 적었을 때 좀 더 탄력적인 종목으로 바꾸시는 것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4043님께서 보내주신 두산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55개월 전에 매수를 하셨대요. 그래서 8만 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60% 갖고 계신데 일단은 수익권에 계신데 움직임이 조금 둔하다고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매수해 볼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른 네. 종목으로 바꾸시되 두산중공업보다는 두산인프라코어로 바꾸시는 것이 훨씬 더 탄력적인 움직임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공업 섹터, 조선 관련된 섹터 보시게 되면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만 움직입니다. 더군다나 현대중공업만 더 갑니다. 조선 관련된 것만 순수하게 보면 삼성중공업이 갈 거고요. 두산중공업은 건설과 관련된 또 원자력이라든가 화력발전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대체에너지 관련된 시장에서 화력이라든가 또 이런 쪽 기술 분야, 건설 분야들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악재 내용들에 좀 휘말려 있죠. 과연 인력들이 있는 것이냐, 이런 물량들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또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정부 정책이라든가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주도에 의해서 산업들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은 두산중공업이 본격적인 실적들을 좀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두산중공업보다는 두산인프라코어로 바꿔 타시는 전략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익권에 있다라고는 말씀하셨지만 85,000원대 전후로는 장중고가 주고 있고요. 85,000원대 이상 움직이게 되면 나눠가면서 물량을 정리하신 물량들은 두산인프라코어로 변경해서 바꿔 타시는 전략들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286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CJ 홈쇼핑을 보내주셨는데요. CJ 홈쇼핑을 어제 매수했습니다. 25만원에 매수하셨고요. 20% 갖고 계십니다.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예, 네. CJ 홈쇼핑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네, 관심 종목이었죠. 예, 지난주에도 한번 권해드렸던 종목이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무리 없이 잘 사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시점에서 CJ 홈쇼핑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된 실적들, 소비시장 흐름들 좋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충분히 있다. 가격 부담 많이 느끼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다 10만원, 20만원대 종목들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원짜리 종목 100주 사는 것보다 10만원짜리 종목 10주 사는 거 정말 좋습니다. 주가가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CJ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변경돼서 상장되기 시작한 이후에 본격적인 주가 흐름들을 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다른 롯데쇼핑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주가 흐름들 이 회사가 쉬고 있는 타이밍에서 많이 갔죠.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참고로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은 물량들을 좀 내놓았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1월달 접어들면서 매수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들 좋고요. 뉴스 나오고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에서 실적 호조 내용들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발 흐름들이 좋다. 특히 중국 증시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들 권해드립니다. 네, 이번에도 오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GS를 보내주셨는데요. 0875님께서 GS 매수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언제 들어가 볼까요? 제가 네. 추천할 걸 알고 다 물어보시는 건지 오늘 강의를 듣고 한번 물어보셨나 봐요.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일단 GS는 시가 이하 공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확보화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싸게 살려고 생각하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게 좋은 회사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면 시초가 얼마 출발하는지 보시고 시초가 이하에다가 나눠서 물량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가격권대가 예를 들어서 7만 원이다. 근데 시초가가 7만 1,000원에 출발했다. 그러면 7만 1,000원 아래 7만 900원, 7만 800원, 7만 600원 쭉 내놓으시고 마지막 50%는 7만 원대 초반에다 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7만 원대 이하면 정말 잘 사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7만 1,000원대 이하면, 시초가 이하면 매수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내일 오션 만기 때 종목별로 흔들릴 때 한 번에 다 사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7만 원대 초반 이하면 물량 확보하기에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0875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삼성전기 살펴볼게요. 2822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14만 7천원에 매수하셨고요. 30% 갖고 계신데요. 가지고 있으면 되겠는지요? 보유 괜찮은지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저희 1월 말까지 보는 포트폴리오에 삼성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LED 관련된 시장에 대한 전망들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다. LED 업황들이 당장은 좀 좋아질 가능성들, 또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실적들이 시장 수요가 급격하게 좋아질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은 아직 뉴스 사항으로 체크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삼성그룹에서 LED 관련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디스플레이 관련된 업종들이 좀처럼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긴 안목에서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도 수렴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외국이나 기관 투자가들이나
조금씩 남모르게 사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인 시세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LED에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조명 쪽에서의 산업들이 본격적으로 교체 수요가 나타나거나 그런 쪽의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LED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디스플레이 쪽 분야보다는 여러분들이 형광등, 이런 쪽, 가로등 모든 것이 다 LED 쪽 산업으로 바뀌는 그 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미래를 위해서 20%, 30% 정도는 투자해서 넣어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SK컴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3만 원인데요. 얼마쯤 손절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3만 원에 가지고 계시면 상당히 오래되신 것 같아요. 네, 한 2008년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예, 거의 고점에서 사신 것 같은데요. SK컴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세적인 흐름들은 나쁘지가 않고요. 지금 주가 흐름들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는 어떤 거래 바닥 국면에서 주가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보유하셔서 손실에 대한 손실폭이 크시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3년 가지고 펀드 하셨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보유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SK컴즈 같은 경우는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의 분야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궁극적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쪽 분야들은 종편과 관련돼서 또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또는 스마트 TV 관련돼서 어느 정도 기회가 조금씩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정리보다는 일단 좀 더 어렵더라도 고점에서 물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회사, 망할 회사는 아니다. 특히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관련된 SNS 관련된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의 최근 목표 주가가 2010년도 하반기부터는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만 원대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 전략을 통해서 2만 원대 이상, 2만 2, 3천 원 정도 수준까지는 가져가 보시고요. 그 이후에 기술적인 트렌드를 살펴보시면서 추가적인 보유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시간 관계상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내일도 기회가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더 대박클럽 반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강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남으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센TV에서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의 확실한 투자 가이드가 전문가들이 확실히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7일부터 시작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네, 오늘 센터장님 강의해 주시고요. 상담까지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키움증권 주식 커뮤니티 엑스원의 전문가 주신학의 특공개미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박클럽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